그 아이는 바보였습니다. 적어도 학교는 그렇게 판단했죠. 영어를 더듬고 눈을 자주 깜빡이며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한국인 소녀. 그렇게 그녀는 4년 동안 특수학급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 MIT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보라고 말했던 선생님 앞에 변호사로 다시 섰습니다. 그날 판사는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98년 제가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로 이민을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한국에서는 그저 조용한 아이였을 뿐인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은 제게 사과 단어를 따라 말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눈만 깜빡였습니다. 입을 열면 한국말만 나왔고 영어는 그저 소음처럼 들렸어요. 발음이 어려웠고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속삭임은 금방 놀림으로 바뀌었고 쉬는 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는 점점 무서운 곳이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등교 시간이 다가올수록 배가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어둡고 차가운 방에 갇힌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학교 상담교사가 저를 따로 불러 여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모님은 학교로 호출됐죠. 상담교사는 제게 사회성 결핍과 ADHD 증상이 보이며 언어 발달 지연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교사의 사무실은 답답했고 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계속 흔들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교사는 특수학급 배치를 권고했고 제 경우 일반 학급에서는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담교사의 말에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덧붙이길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졸업도 어려울 것이며 대학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아빠와 한국말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수아가 바보가 아니에요. 단지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아빠는 조용히 엄마를 달랬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수학급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실은 일반 교실보다 작고 아이들도 적었어요.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마치 아기 대하듯 말했습니다. 제게 너무 쉬운 퍼즐을 주고는 잘했다고 말했죠.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분노가 일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너무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매일같이 저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영어책이 아닌 한글 동화책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란다. 당시에는 엄마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장애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문제아였지만 집에서만큼은 저는 그저 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죠. 특수학급으로 옮겨진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교실, 다른 수업, 다른 시간표였죠. 일반 학급 친구들은 저를 바보 교실에 있는 애라고 수군거렸어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곧 무감각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영어가 큰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상황이 달랐죠. 엄마는 매일 저녁 한글 동화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자유로웠어요. 학교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던 제가 집에서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특수교사 출신이었어요. 한국에서 언어 발달 지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으셨죠. 그래서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아는 단어를 못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 체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저만의 교육 방식을 만들어 나가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책을 펴자 제가 먼저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그 소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러 갔어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죠. 제가 문장 전체를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 두 문장이었지만 곧 페이지 전체를 그리고 책 전체를 외웠어요.
엄마는 그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수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숫자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9살 때 엄마가 장난삼아 1부터 100까지의 소수를 찾아보라고 했을 때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 모두 찾아냈습니다. 엄마는 또다시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소수가 아니에요. 3으로 나누어 떨어져도 소수가 아니고요. 그렇게 확인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에 엄마는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집에서 수학 공부를 더 강화하셨어요. 숫자와 도형 패턴을 이용한 게임을 많이 했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의 좌절감과 달리 집에서의 수학 시간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수아는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구나. 엄마의 관찰이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언어 발달 지연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수학 문제를 쉽게 풀 때도 그저 운이 좋았네라고 말했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글 동화책을 완전히 외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더 복잡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백과사전, 과학 동화, 역사책까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책장으로 달려갔죠. 영어의 세계에서 받은 상처를 한글의 세계에서 치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엄마가 만들어주신 언어 게임이었어요. 한글 단어 카드를 수백 장 만드셨는데 그걸로 다양한 게임을 했습니다. 단어 조합하기, 이야기 이어가기, 단어로 수학 문제까지 만들었죠. 처음엔 재미있는 놀이였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엄마는 저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빠도 힘이 되어 주셨어요. 매주 토요일 아빠와 산책 시간에 미네소타 숲길을 걸으며 자연, 우주,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장애아이가 아니라 그저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어요. 수아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든 그건 내 고유한 방식이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아빠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학교에서 여전히 힘들었지만 집에서의 시간들이 제게 버티는 힘을 주었어요. 10살이 되던 해,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을 넘어 문장의 구조를 알아차리게 됐어요. 한글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패턴,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나뉘는 규칙, 이런 것들이 제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엄마, 한글은 블록 같아요. 조립하면 단어가 되고 단어를 조립하면 문장이 돼요. 엄마는 제 말에 놀란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제가 언어를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규칙 체계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셨나 봅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한글 문법을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수아야, 한글은 논리적인 언어야.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들이 모여 의미를 만들지. 저는 한글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접근했어요. 가나다라는 더 이상 외워야 할 글자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기호였죠. 영어가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반면 한글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수학급에 있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수학 시간에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은 제게 더 어려운 문제를 주기 시작했죠. 6학년 수준의 문제도 저는 고민 없이 풀었습니다. 숫자와 기호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제 안전한 영역이었어요. 선생님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마침내 학교 수학교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학적 사고가 매우 발달했어요. 특수학급보다는 수학만큼은 일반 학급, 아니 상위 학급에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살 때 우리 가족은 한국을 방문했어요. 엄마의 친구 중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수학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재교육원 테스트를 권하셨죠. 그냥 경험 삼아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모든 문제가 한글로 적혀 있었고 그 문제들은 제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문제 해결에 몰입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위 0.2%. 시험을 주관한 교수님은 엄마에게 말씀하셨죠. 정수와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은 놀랍습니다. 특히 추론 능력이 뛰어나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가 탁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장애아가 아니라는 걸 엄마는 항상 알고 계셨지만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얻은 셈이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엄마는 제 영재교육원 결과를 학교에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학교 측은 반신반의했지만 수학교사는 제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학 시간만큼은 일반 학급에 참여하게 됐죠. 계산 능력만 빠른 줄 알았는데 논리와 추론까지 완벽하네요. 수학교사의 말에 다른 선생님들도 점점 제게 다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의사소통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숫자와 기호로는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적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언어의 좌표계가 다를 뿐이라는 거요. 한국어의 논리적 구조가 제 사고방식을 형성했고 그것이 수학적 추론으로 이어진 거였죠.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 언어의 좌표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논문에 쓴 문장입니다. 그때 저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11살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영재교육원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는 저를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상위반으로 올려주었어요. 언어 문제는 여전했지만 숫자와 공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제가 자유롭게 날 수 있었죠.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저는 특수학급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엄마가 학교와 끊임없이 상담하며 저를 위해 싸워주셨거든요. 영어는 여전히 제 약점이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학년 최고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14세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AP 과정을 모두 수강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한 과목, 두 과목 들을 때 저는 5과목을 들었죠. 모두 수학과 과학 관련이었습니다. 영어 작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문제풀이와 논리적 추론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수아, 너의 사고방식은 정말 독특해. 다른 학생들은 문제 앞에서 질문하지만 너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 수학교사가 제게 해준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형성된 제 두뇌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죠. 16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SAT 수학에서 만점을 받았고 영어 부분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영어 논술도 꽤 우수했죠. 물론 문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인정받았습니다. 대학 지원 시즌, 저는 모든 명문대에 지원했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하지만 제 첫 번째 선택은 MIT였습니다. 특히 MIT의 법과 AI 전공 통합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법학과 인공지능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었죠. 어째서냐고요? 제 경험이 이유였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알고리즘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연구 주제였어요. MIT 입학 에세이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지적장애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틀렸습니다. 8살 때의 경험부터 시작해 한국어를 통한 학습, 그리고 제가 발견한 다른 사고방식의 가치까지 솔직하게 썼어요.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죠. 제가 MIT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름을 결함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MIT뿐만 아니라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특히 MIT에서는 장학금까지 제안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수진 회의에서 제 서류가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이 학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논문입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다양성이죠. MIT 입학처장의 코멘트였습니다. 합격 통지서에는 짧은 메모가 함께 왔어요. 수아, 당신의 이야기가 MIT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저는 17세에 MIT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이 느껴지는 공기. 8살 때 대학은 물이라고 들었던 제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있었죠. 입학식에서 엄마와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겐 그저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부모님께는 긴 여정의 결실이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여기서 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나가렴. 그리고 정말로 MIT에서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MIT 캠퍼스에서의 첫 학기는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 배경,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저의 독특한 경험은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었죠. 수업 중 한 친구 레이첼은 제게 내가 두 언어 체계 사이에서 어떻게 사고했는지 정말 흥미롭다며 그런 경험이 어떻게 수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을 결함이 아닌 독특한 강점으로 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MIT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제 관심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윤리, 법과 알고리즘,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 같은 과목들을 수강했어요. 특히 장애와 소수자 권리 세미나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오진 사례에 대해 논의하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 편향이 낳은 결과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 수업에서 발언이 적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손을 들고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세미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8살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던 일,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오진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한국식 교육 방식이 어떻게 제 가능성을 살려냈는지를 말했어요. 제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저를 판단한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언어, 단일 문화적 관점에서만 지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고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수아,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배우는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제안으로 제 발표는 녹화되어 학교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불과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민자 자녀로 ADHD 오진을 받았다는 사람, 언어 장벽 때문에 지적장애로 분류되었던 동생 이야기가 저와 비슷하다는 사람들까지.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교육 블로그들이 제 사례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교육정책단체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네소타 교육청 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메일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보고 깊이 반성했다며 비슷한 판단 실수를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MIT 법학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미네소타 교육청을 상대로 차별적 분류 시스템에 대한 교육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적은 개인적인 배상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변화였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다름이 결함으로 판단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경험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씨앗을 심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후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법원의 웅장한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리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소송이 단순한 개인 사례를 넘어 전체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재판장의 선언으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시간은 양측 변호사의 모두 진술로 진행됐습니다. 제 변호사는 제 사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매년 수많은 이중언어 사용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8살 때 저는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 말했어요. 그 판단 하나로 제 교육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시의 결정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평가 방식이 더 적절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감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대답했습니다. 통계 자료와 교육학 연구를 인용하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 방식을 제시했어요. MIT에서 공부한 교육 정책과 인공지능 윤리 지식이 큰 도움이 됐죠. 그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피고 측 증인으로 제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인 클라라 피터슨이 법정에 들어섰어요. 그녀를 다시 보는 순간 8살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이 아이는 대학은 무리입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피터슨 선생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녀는 제게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교육청 변호사의 질문에 피터슨 선생님은 당시 저에 대한 평가를 기억하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의력 부족 성향이 뚜렷했고 눈맞춤도 피하고 질문에 대답도 잘 안 했다며
특수학급 배치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교차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제 모국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한국어로 저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는지, 문화적 차이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육은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피터슨 선생님은 점점 불편해 보였어요. 그때 재판장이 제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터슨 선생님,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 뻔했는지.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피터슨 선생님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제서야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은 제 진술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정양의 진술은 전문가 수준의 명확함과 객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의 증인과 전문가들이 번갈아가며 증언했어요. 교육평가 방식의 문제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언어 장벽이 학생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났죠. 판사는 미네소타 교육청의 현행 특수교육 분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어서 판사는 다문화 및 이중 언어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언어 능력과 분리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 교육청은 6개월 내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제출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제 이야기는 전국 뉴스로 퍼졌어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던 소녀. 교육 시스템을 바꾸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이 사례는 미국 내 다른 학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주에서 유사한 정책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포럼에서 제게 연설을 요청한 거예요. 전 세계 교육 정책 전문가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달라는 초대였습니다. 2005년 봄,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8살 때 저는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를 판단한 기준이었어요. 제 연설을 듣는 청중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 다름이 결함으로 판단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연설이 끝난 후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제 경험이 그들의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유엔 포럼 이후 제 활동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교육 정책 컨설턴트로서 여러 학교와 교육청에 자문을 제공했어요. 특히 이민자 자녀들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MIT 졸업식 날이 왔어요. 놀랍게도 저는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모인 수천 명의 졸업생들과 가족들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논리를 배웠고 한국 엄마의 교육에서 희망을 배웠습니다. MIT에서는 제 목소리를 찾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한국어로 덧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함께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엄마와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희생과 믿음이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졸업식 후 MIT 총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아, 당신의 이야기는 MIT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당신이 바꾼 것은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름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대학은 물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MIT 졸업 후 저는 교육정책과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결합해 더 공정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죠. 특히 AI를 활용한 학생 평가 방식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연구에 집중했어요. 졸업한 지 1년 후 CNN에서 교육 불평등을 극복한 청년 10인으로 저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어요. 수아 씨는 왜 이런 활동을 계속하나요? 이제는 성공한 사람인데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바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배우기 때문에요. 제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AI 특강을 열기도 했죠. 한국 방문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 뿌리인 이곳에서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요. 2008년 제 첫 책 바보라 불린 천재가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제 이야기와 함께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간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한국 교육이 한 소녀의 인생을 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서평이 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통해 한국식 교육의 장점과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이 출간되고 몇 달 후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 초등학교 특수학급 선생님이었던 엘리자 윌슨이었습니다. 수아, 당신의 책을 읽었어요. 당시에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짧지만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윌슨 선생님,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우리 모두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변화를 인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메일 교환이 계기가 돼 저는 특수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문화적 다양성과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었죠. 윌슨 선생님은 그 첫 번째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이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12살 소녀였죠. 그 아이의 눈빛에서 8살 때의 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진 가능성까지. 지금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교육정책과 AI 윤리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8살 때의 저를 떠올립니다. 이 아이는 대학은 무리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여정이었어요. 몇 년 전 미네소타에 있는 제 모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는 문화반응적 교육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아 씨, 우리 학생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제가 바보라고 불렸던 바로 그 학교에서 이제는 영감을 주는 연사로 섰습니다. 강당에 모인 아이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넌 할 수 없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그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저도 언어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